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회계 1급 지난 111회차 이론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실게요.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으려면 자, 우리는 질적 특성을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랑 뭐가 있었죠? 목적적 합성하고 그리고 신뢰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목적적 합성에 몇 가지 외웠죠? 세 가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맞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목적적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신뢰성 제가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문제는 쉽게 풀어줍니다. 자, 그럼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선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럼 목적적 합성, 예피적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뢰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그래서 예피적 3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인 거고 예피적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럼 아마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나오면 하나가 정답이고 3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가 정답이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2번은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자산부채 자본 구분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공짜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렇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 다음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답은 1번 비유동자산에 당좌자산이 들어가 있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2번 보기에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되고 자산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유동성이 큰 항목, 현금화가 빠른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기록해준다. 이런 개념이시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는데 제가 3번 문제 재고자산은 엄청 중요하다. 우리 회계 1급, 세무 2급 계속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재고자산은 일단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단가 결정 방법에 우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 그리고 선, 이, 총, 후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 우리는 두 가지 계속 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도 하고 실제재고조사법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용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될 거고 우리가 문제상에서 주어진 걸 보면 단가를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건 우리가 물가가 상승 중일 때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세트로 움직이게 되고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더라.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더라. 이런 기본 개념이 설정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있는 걸 먼저 한번 볼게요.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계 상된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가장 커지려면 이익이 과대계 상된다. 이익이 커지려면 결론은 기말이 커져야 한다. 그러면 기말이 커져야 되니까 얘가 남아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나가면 얘가 남겠죠. 그렇죠? 기말이 큰 게 남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의 정답은 선입선출법이 정답입니다.
그럼 선입선출법의 특징으로 다시 거꾸로 1번 첫 번째 보기로 실제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 흐름의 가정이 대체로 유사하다. 물량 흐름과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물량 흐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니까 물량 흐름하고 일치하다. 그래서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이건 뭐냐면 1일날 샀는데 31일날 매출을 했어요. 그럼 31일날 매출했는데 1일날 물건의 가격이 매출 원가로 적용이 되니까 부적합하다. 매출 원가의 대체는 후입선출법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후입선출법은 물량 흐름하고는 반대,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 합계액은 그랬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4번 보기에서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중에 선입자 수표가 나와 있는데 선입자 수표는 제가 뭐와 같다? 선입자 수표는 어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입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이기 때문에 선입자 수표를 받았을 때는 받을어음, 선입자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당금 통지서 맞고요. 타임 발행 수표 맞고요. 6개월이라 그랬으니까 6개월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게 돼요. 단기 금융상품.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다 이렇게 나오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도 안 되고 선입자 수표도 안 되고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하고 타임 발행 수표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제가 자본 단원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잘 드리는데 자본이다 라고 하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증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상태를 우리가 증자다. 증자는 주식을 뭐 하더라? 발행해야 한다.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증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러면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걸 유상증자라 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내 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본금이. 자,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전체 자본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체 자본이 이렇게 되고 무상증자는 대표적으로 뭐를 무상증자라고 하냐? 무상증자는 우리가 주식 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해요. 그럼 주식 배당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걸 우리가 배당이라 하죠.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뭘로 나눠줬다?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나눠줬다.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배당을 현금으로 했다가 그 현금을 다시 투자받았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의 일부는 없어지게 되니까 잉여금이 감소를 하게 돼요. 잉여금이 감소를 하게 되고 주식은 발행을 해줬으니까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내 전체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 자본은 변화가 없더라. 왜? 잉여금이 줄어들었고 줄어드는 것만큼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자본은 불변이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자는 내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을 감자다라고 얘기해요. 주식을 소각한다, 태워버린다. 우리 회사의 주식을 태워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감자에도 두 가지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럼 유상감자는 우리 회사 주식을 돈을 주고 사서 태워버리는, 돈을 주고 사서 태워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유상감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고 그리고 그 주식을 사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본금도 감소를 하게 돼요. 결국 전체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무상감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결손보전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결손보전. 그러니까 손실을 메꾼다. 손실을 메꾸는데 어떻게 메꾸냐? 저희 회사에 손실이 이만큼이 생겼어요. 주주님들 주식을 좀 반납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자들한테 발행해줬던 주식을 무상, 공짜로 반납을 받아서 얘를 태워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무상감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손실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마이너스 생긴 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감자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 손실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잉여금이 더 늘어났다라는 개념이 돼요. 이익잉여금이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잉여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 대신에 내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소각했으니까.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 잉여금은 늘어나고 자본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자본은 불변이 됩니다.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증자는 무조건 주식을 발행하니까 증자는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하더라. 자본금이 증가하더라. 감자는 자본금이 무조건 감소하더라. 이렇게가 일단 특징이고 그 다음에 유상이다라고 하면 유상은 무조건 자본이 움직이게 된다. 유상은 무조건 자본이 움직이게 된다. 무상은 무조건 자본이 불변이더라. 무상은 무조건 자본이 불변이더라. 이렇게 특징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꼭 돌려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자본 잉여금 세 가지 주감자 이렇게 외우셨고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고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순자산이라는 표현, 순자산이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무상은 주식 배당 무상증자고 순자산의 불변, 순자산, 자본의 불변이더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꼭 돌려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니까 자산부채, 자본을 지워버리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지우시고 외상매출금 지우시고 맞죠? 그럼 나머지 4개가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다라마 문제를 나랑 바가 들어가 있는 걸 지우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보기 지우시고 그 다음에 3번 바가 들어갔고 4번도 바가 들어갔으니까 지우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을 직접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가 나왔고요. 정률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률법은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는 정률법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1월 1일 날 취득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월 1일 날 취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22년 7월 1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22년의 감가상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6개월분만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6개월분만 상각을 해주셔야지 되고 23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23년도는 1년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정률법은 누계액을 우리가 활용하셔야 되니까 22년도 12월 31일 거서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23년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2년 12월 31일 입장에서 22년 12월 31일 입장에서 그러면 취득원가는 1,000만 원 곱하기 마이너스 할 게 없으니까 첫 번째는 누계액이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정률이 몇 프로예요? 45%. 그러면 450만 원이 나올 건데 이 450만 원 중에 450은 1년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45% 계산은 얘는 1년분이니까 6개월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를 나누기 2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225만 원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225만 원이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고요. 자, 이제 23년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는 변함없이 1,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225만 원을 빼주셔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45%. 이게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액이 되겠죠. 그러면 348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348만 7,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을 계산하실 때 나누기 2 해서 혹은 나누기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똑같은 게 곱하기 12분의 6. 우리는 12달 중에 6달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어쨌든 절반이 우리 첫 번째 해의 감가상각 누계, 두 번째 해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45%로 계산하셔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그러니까 매출원가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지 않는 거래는 그랬는데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하실 때, 실기하실 때 기말재고액을 쓰죠. 기말재고액,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우리가 자기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그 기말 재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 매출원가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매출원가로 자동 반영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게 바로 적용8, 우리 분계에서 적용8 타개정 대체예요. 이 적용 8번을 쓰는 이유는 타개정 대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출원가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썼어요 라는 표현이 적용 8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 8번을 언제 써요? 내 재고자산이, 재고자산은 원래 목적이 뭐예요? 판매가 목적이죠. 그렇죠? 재고자산이 판매 외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적용 8번이고, 적용 8번 타개정 대체는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 2번 보기를 잠깐 보시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얘는 매출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손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원래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영업의 비용이다 라고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몇몇 개의 손실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는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개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손실이 들어가지만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손실이 들어가지만 영업의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 몇 가지를 조금 암기하셔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적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리 원가에 포함시켜 주신다.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 구입 시 운임은 원재료,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해 주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9번 문제를 풀으시려면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과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으로 나누어 줄 수 있더라. 그러면 원가의 구분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니까,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의 구분을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의 구분은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자, 다시 문제를 보면 기초원가, 직접 원가를 기초원가라고도 하고 기본원가라고도 하니까 기초원가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가공원가에도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직접 노무비가 둘에 모두 해당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이 되어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한 거고,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고.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증가하는 원가이다. 그럼 여기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 이제 우리는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변동비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고정비,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을 변동비. 그래서 얘는 고정비, 얘는 변동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우리가 매몰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우리 개별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 건설, 조선,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기계제작, 그쵸? 뭐 이런 거 등등등. 커다란 것들. 한 개씩 생산해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분업, 정유업, 식품가공업 모두 다 종합원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공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손은 뭐더라? 불량품이더라. 불량품을 우리가 공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번 보기를 보시면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를 말한다. 찌꺼기는 우리가 뭐라 하죠?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작업 폐물은 우리 회사에 득이 돼요. 얘를 다시 팔고 돈을 벌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 공장에서 나무를 막 자르다 보면 톱밥이 나오죠. 이걸 작업 폐물, 찌꺼기.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데, 이 톱밥도 또 팔게 되면 그만큼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업 폐물은 득이 되는 항목이고, 그 다음에 공손은 우리 회사에 실이 되는 항목입니다.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불량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원가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비정상 공손은 우리 비정상은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 공손 원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우리 무조건요. 회계는 우리 뭐 여기서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도 실제 뭐 계속 뭐 감모손실 정상은 원가에 포함,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 공소에서도 마찬가지. 정상은 원가에 포함,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를 풀으시려면 12번은 우리가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랬어요. 제조간접비 배부는 제가 어떻게 했죠? T자 그려서 실제 예정 곱하기 실제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 과대 배부되었다, 과소 배부되었다.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갖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숫자만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래요. 예상 노무 시간은 5만 시간.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250만 원. 얘가 예상액 250만 원을 5만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5만으로 나눠주니까 50원에 우리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발생액은 30만 원이래요. 실제 발생액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 노무 시간은 5,000시간이래요. 5,000시간. 그러면 둘 곱해주시면 예정 소비액이 5, 25, 25만 원이 예정 소비액이 나오게 되니까 실제가 더 크지요? 실제가 더 크니까 얼마만큼? 5만 원만큼. 5만 원만큼의 과소 배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제조간접비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시험 문제 뭐 너무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은 우리가 부가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그랬는데 우리가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면세 이 두 가지의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세는 수출하는 재화의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고 면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면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면세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대손세 공제는 말 그대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13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짜로 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몇 가지 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담보의 제공 조세의 분납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리고 강제 경매, 강제 수용, 강제 경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그냥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의 제공,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수용, 강제 수용이에요. 강제 수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공급으로 봐야 하는 거. 공급으로 봐야 하는 거 당연히 물건 판매한 거 공급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니까 만약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면 여기에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반드시 빼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줘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빼줘야 할 것은 매출 할인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보기들은 그러면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것. 저는 이걸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 포함해야 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는 할부이자 무조건 외우셔야지 됩니다. 할부이자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삐리리 세금들에도 부가세는 붙어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됐다. 그럼 개별 소비세가 10%가 부과됐다. 그럼 그 10% 포함된 값에 다시 10%의 부가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포함된 값에 10%. 그러니까 수입 같은 걸 하게 되면 관세라는 게 붙게 되는데 원래 물품 가격이 있고 관세라는 게 붙어요. 그럼 관세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금액에 대한 전체 10%가 부가세가 또 붙게 돼요. 그러니까 삐리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붙게 된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문제상에서 대가의 일부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대가의 일부라는 얘기는 내 물품 가격에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물품값에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운반비 전체에 대한 10%의 부가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대가의 일부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함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일단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3번 매출 할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네. 이번 111회차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함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자, 감자도 제가 회계 1급 범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설명은 다 드리기는 하는데 세무 2급 범위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정률법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세무사회에서 자격증 시험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점점 난이도가 상위 단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범위의 폭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점을 기대하면서 이번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